안녕하세요. 생명과학 2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얼굴 공개를 하기로 했어요. 얼굴 보면서 수업을 들으니까 참 좋겠죠? 여러분들이 너무 안 듣는 것 같아서 특별히 얼굴 공개를 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잘 들어주세요. 자, 오늘은 좀 내용이 짧은데요. 짧은 내용이만큼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생명과학의 연구 방법입니다. 생명과학의 연구 방법은 여러분들이 생명과학 1을 들은 학생이라면 생명과학 1에서도 한번 같이 다 들었을 텐데요. 한번 여기서 생명과학 2에서 좀 구체적인 앞에서 배운 생명과학의 역사와 연관시켜서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먼저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우리가 생명과학 1에서 배웠던 요 연역적 탐구 방법하고 기남적 탐구 방법 요걸 좀 이렇게 기억을 해봐야겠죠. 자, 연역적 탐구 방법은 어떤 거였나요? 자,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는 방법. 그쵸? 그런 걸 이렇게 짧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납적 탐구 방법은 뭐죠? 기납적 탐구 방법은 관찰한 사실들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하는 방법.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연역적 탐구 방법하고 기납적 탐구 방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실험이 있냐 없냐. 그쵸? 이렇게 실험이 있느냐, 아니면 실험이 없느냐. 요 차이가 좀 되겠고요. 어, 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명과학이라든가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과학에서는 실험을 할 수 있는 실험이라면 무조건 실험을 해야 되겠고요. 실험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쵸?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찰적인 기납적 탐구 방법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기납적 탐구 방법은 이 실험할 수 없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기납적 탐구 방법은 이제 대신 좀 위험성이 있죠. 왜냐면 우리가 관찰한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어떤 관찰한 결과에서 어떤 원리를 도출해내는 건데 이 관찰한 결과가 내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결과를 관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현상을 관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찰하지 못한 것 중에 혹시 예외적인 현상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 뭔가 오류가 날 수가 있다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연혈적 탐구 방법은 내가 실험을 잘 설계했다면은 이 실험 상황에서 또 맞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내가 발견하지 못한 거를 또 이제 갑자기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거는 좀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험을 할 수 있는 걸 실험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 그렇지만 물론 이제 여기서도 실험을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겠죠. 생명과학 원에서는 요 연액탐구에서 이 실험을 설계하는 방법, 뭐 대조군, 실험군 설정, 그렇죠? 그다음에 변인 통제, 통제 변인, 조작 변인,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많이 다 배웠을 거예요. 자, 생명과학 2에서는 여러분들 간단하게 앞에서 배웠던 생명과학의 역사와 연관해서 이런 어떤 탐구 방법이 사용된 연구 방법인지 그런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22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당뇨병 치료제뿐만 아니라 호르몬이죠. 원래 호르몬이죠. 자, 인슐린이 어떻게 개발되는지 이런 이런 과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인슐린은 요 어떤 이제 19세기 말에 개에게서 어, 인슐린 호르몬을 분비하는 이제 기관이죠. 이자를 떼어내면 개한테 당뇨병이 생긴다는 사실을 발견한 이후 어, 그런 그런 것들을 이제 19세기 말에 여러 사람들이 발견을 하게 되고 그런 문헌 조사를 통해서 벤팅이라는 과학자가 의문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개를 대상으로 실험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서 이제 순수한 인슐린을 분리했습니다. 음, 이렇게 어떤 자연현상에 대한 의문 갖는 것. 사실 이 여러분들 연구를 하는데 여러분들 2학년 때 그 실험 그 보고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작성을 해본 친구들이 많겠지만은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였어요? 가장 어려운 점이 실험 주제를 정하는 거였죠. 그 실험 주제, 내가 이 자연현상에서 좀 궁금한 것들, 이 의문을 가진다는 것.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이제 어려운 일이죠. 사실 이것만 하면은 가설 설정이라든가 실험을 설계하고 실험을 수행하는 거 이런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어쨌든 그 덕분에 이런 벤팅이 의문을 가지고 끈질기게 연구를 했던 덕분에 인슐린이 개발되고 당뇨병 치료에 큰 전기를 마련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과학적 도전 한번 같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로렌츠의 각인 연구가 나옵니다. 자, 각인이라고 하는 건요, 동물의 발달 과정 중 결정적인 시기, 주로 어릴 때죠. 어릴 때 일어나는 학습 과정인데요. 어, 그 새들이 이제 알에서 딱 태어났을 때 처음 본 이제 뭐랄까 사람이라든가 새라든가 어미를 보면은 그거를 이제 어미로 여긴답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갓 태어났을 때 처음 본 움직이는 물체를 어미로 여긴다는 것을 이제 어, 밝힌 거죠. 요걸 이제 로렌츠라는 사람이 밝혔는데요.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자연환경에서 떻게 이 새들이 엄마를 알고 따라갈 것인가, 어, 엄마를 믿고 따라가는 것인가, 이거를 이제 연구하려다가 이제 얘를 실험실에서 어, 아들들을 부화시킨 거죠. 부화시킨 새끼들한테 그 여러 가지 움직이는 물체를 보여준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실제로 어미를 보여줬을 거고, 그렇죠? 또 어미가 아닌 다른 개체를 보여줬을 거고, 또 다른 동물을 보여줬을 거고, 또 마지막으로 동물이 아닌 다른 이제 움직이는, 그렇죠? 움직이는 어떤 뭐 인형이라든가 뭐 로봇이라든가 이런 걸 보여줬겠죠. 그런 거 보여줬을 때도 이제 움직이는 물체를 따라 어미로 여긴다는 여러 가지 실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이 그 회색 기러기뿐만 아니라 많은 새들이 그래요. 회색 기러기 뭐 모든 새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새들이 그래요. 그래서 회색 기러기 새끼들이 이런 어, 태어났을 때 처음 본 움직이는 물체를 어미로 여긴다는 걸 발견한 거죠. 자, 이런 거는 어떻게 알게 됐어요? 요 각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요 실험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실험을 했겠죠. 그렇죠. 요 기러기 알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실험실에 부화를 시켜갖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뭐 대조군으로는 그냥 어미를 보여준다든가, 그렇죠? 또 아니면은 어미를 아무것도 안 보여준 그런, 움직이는 물체를 주변에 두지 않은 그런 이제, 대조군을 놓고요. 실험군으로는, 어미가 아닌 다른 기러기, 그렇죠? 또 다른 동물, 개나 또는 사람, 그리고 또는 움직이는 다른 이제 장난감 이런 것들을 둔 이런 실험군을 두고 우리가 실험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설을 먼저 세우고요. 실험할 때는 근데 여러분들 먼저 가설을 먼저 세울 거예요. 세워야 돼요. 어, 요 실험에 만약에 이 기러기 실험의 가설은 뭐였겠어요? 기러기 실험의 가설은 어, 갓 태어난 새끼는 처음 본 움직이는 물체를 어미로 여길 것이다. 이런 가설이 되겠죠. 그런 가설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기러기 알들을 가져다가 이거 실험을 했겠죠. 자, 실험을 했습니다. 자, 실험을 했으면 우리가 어떤 탐구 방법을 이용한 거예요? 앞에서. 그렇죠. 앞에서 연역적 탐구 방법을 이용한 거죠. 이렇게 실제로 많은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과학적 사실을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됐고요. 근데 이거 알아서 뭐 하냐? 그렇죠? 이런 것도 있겠는데 이 동물 행동에 관해서 연구를 하게 되면 일단 순수하게 자연에 대한 지식, 호기심으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이 야생동물 같은 걸, 어미일은 뭐, 새다라든가 이런 거, 야생동물을 보호하는데, 이런 로렌츠의 각인 연구가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쵸? 자, 벤팅의 인슐린 추출 과정. 요것도, 어때요? 여기 실험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쵸? 여기서 개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쵸? 어, 개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실험을 하면은 우리가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고 보통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뭐 어떤 가설을 세우고 인슐린이 어, 혈당량을 낮출 것이다. 이런 등등의 가설을 세우고 그거를 되는지 실제로 어, 대조군에는 뭐 그냥 설탕만 먹이고 실험군에는 설탕을 먹인과 함께 이제 인슐린을 주사하고 그래서 혈당량을 이제 측정을 해보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일정 시간 간격으로 혈당량을 측정해보는 이런 실험을 할 수 있겠죠. 대중과 실험군을 줘서 실험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가설을 세워서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방법 이런 것들 우리가
연역적 탐구방법이라고 하죠. 이렇게 많은 발견들이 연역적 탐구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귀납적 탐구방법 언제 쓰냐? 자, 귀납적 탐구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굉장히 위대한 발명,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인 왓슨과 크랙의 DNA 이중나선 구조 발견. 요것이 우리가 어,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왓슨과 크릭은 DNA의 구조를 알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찰 실험 결과를 모읍니다. 엑선 회절 사진을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프랭클린 로잘린드 프랭클이라고 하는 그 여성 과학자가 찍은 요 엑선 회절 사진 41번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41번 사진, 요 사진입니다. 요 사진을 보고 왓슨과 크릭이 DNA가 이중나선 구조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41번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그 전에 뭐 샤가프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과학자가 이상하게 DNA 구성 중에 아데닌이랑 티민이랑 양이 같고 구아닌이랑 사이토신의 양이 같다. 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샤가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샤가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뭐 핵산 구조는 2학년 때 배우니까 아데닌하고 구아닌하고 결합하고 그죠? 어, 아데닌하고 티민하고 결합하고 구아닌하고 사이토신하고 결합하기 때문에 두 개가 양이 같은 거죠? 같은 DNA 분자에서. 근데 이제 그때는 그 몰랐기 때문에 샤가프가 이게 신비한 법칙이다 해서 샤가프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자, 이런 사실번 사진, 또 샤가프의 법칙 이런 여러 가지 관찰 결과를 모아서 왓슨과 크릭은 어, 이 그 DNA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을 이렇게 조립을 해서 이런 분자 구조 모형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DNA 이중나선 구조를 발견한 거죠. 이렇게 여러 관찰 결과를 모아서 어떤 사실, 일반적인 원리 또는 어떤 사실을 알아내는 것, 요거를 우리가 귀납적 탐구방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귀납적 탐구방법 중에 하나가 또 요 DNA 이중나선 구조를 알아낸 것, 요거를 알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귀납적 탐구의 대표적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세포설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생물은 세포로 돼 있다. 어떻게 알아냈어요? 실험을 할 수 있을까요? 세포로 되는지 아닌지 실험을 했을까요? 실험? 저는 전혀 떠오르지가 않네요. 실험을 한 게 아니라 이 생물 저 생물 다 현미경으로 관찰해 본 거죠. 세포로 돼 있는지 안 되는지. 그랬더니 다 세포로 돼 있더라. 요런 관찰 결과를 통해서 요 알아낸 그 모든 생물이 세포로 돼 있다. 세포설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낸 거죠. 자, 마지막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명과학은 귀납적 탐구방법, 연역 탐구를 이용하고요. 특히 이제 연역 탐구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귀납 탐구방법 관찰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실험도 하고 관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동시에 쓰는 경우도 많겠죠. 자, 요 이제 24쪽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맥클린톡, 바바라 맥클린톡이라고 하는 여성 과학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바라 맥클린톡은 이제 조금 활발한 성격이었다고 해요. 활발한 성격이어서 원래는 이름이 다른 거였는데 아버지가 좀 이렇게 좀 남성적인 중성적인 이름인 바바라라는 이름 붙여서 바바라 맥클린토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이 1902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분이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과학자가 됐을 때가 한 1920년대쯤 되는 거죠. 어, 그때는 미국이 아무리 선진국이지만 1920년대에는 미국에서도 여성 과학자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맥클린톡은 이제 굉장히 활발하고 이렇게 이런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어, 뭐 실험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해줬대요. 그래서 뭐 혼자서 지내기도 하고 혼자서 실험하고 거기다가 옥수수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이 당시에 옥수수를 따로 이제 재배해주는 사람이 없어갖고 이제 실험 연구자들이 다 이제 옥수수 농사를 같이 지면서 실험용 옥수수를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보된 일도 하면서 하는데 그런데도 이제 이 맥클린톡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맥클린톡이 어, 거기다가 이제 다른 남자 동기들은 다 이제 직업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맥클린톡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어떤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어, 계속 그 대학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맥클린톡은 연구를 너무 좋아해서, 연구를 계속하게 됐다고 하고요. 자, 결국에는
어, 전이인자라고 하는, 전이인자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맥클린톡은 여러분들 요 옥수수 중에 보시면은 어떤 옥수수 알갱이가 색깔이 막 다른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옥수수가 색깔이 다 다른 거 있잖아요. 옥수수가 생길 때, 뭐야, 꽃가루랑 리씨를 받아갖고, 어, 이렇게 옥수수가 생기는데, 같은 옥수수에 생긴 알갱이가 왜 이렇게, 색깔이 다를까요? 그쵸? 갑자기 궁금해지지 않나요? 여러분들? 자, 맥클리턴은 그게 궁금해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발견한 게 뭐냐? 바로 전이인자라고 하는 유전자를 발견합니다. 전이인자. 전이인자는 여러분들 책 교과서 24페이지에 나오듯이 점핑 유전자예요. 점프하는 유전자예요. 막 위치를 막 바꿔요. 음. 유전자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유전자가 위치를 바꾸는 거죠. 어. 그러니까 어, 이런 이제 신기한 유전 현상을 발견하게 되고 됐습니다. 이걸 이제 1951년에 이제 논문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이제 아직도 뭐 여자라고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다가 이게 한 1980년, 1970년대, 80년대가 돼야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그래서 무려 32년이 지난 1983년에 노벨상을 수상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어, 이 여성과학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대한 발견,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뒤늦게 인정을 받았던 바바라 맥클린토. 어, 이런 과학자들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또 발전되고 있는 게 그 과학이 발전되고 더 좋은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전이인자라고 하면은 이 유전자라는 것의 정의 이런 것들을 많이 흔들어 버린 그런 이제 뭔가 유전학의 근간에도 영향을 미친 굉장히 위대한 과학적 발견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전이인자에 대해서 좀 더 찾아보시고 한번 공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고3인데 뭐 어제 투표도 하셨나요? 투표하는 사람도 있었나요? 생일이 4월 15일 이전인 사람 투표도 했겠죠? 자, 이제 어른이 다 된 것 같네요.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또 이번 주 수업이 또 끝났는데 다음 주도 온라인으로 하겠죠? 다음 주 온라인 수업 때 만납시다. 자,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감사합니다.